유란시아서 강의 11강의 3편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빙성의 증명의 단서를 살펴보기 전에 유란시아서가 진정한 계시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자신과 환경을 의식하고부터 인간은 끝없이 아래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답을 가정하고 이 가정을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보아서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을 정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었고 그 성공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 분야의 성공이 의미의 분야, 다시 말해서 철학과 또 가치의 분야, 다시 말해서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분야에 있어서는 물리적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시험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의 진실성은 개인의 정서적 체험 안에서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여전히 새로운 가정을 시험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이 새로운 진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감복시키고 새로운 종교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키고 문명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예로 인디아의 고타마 시탈타, 중국의 노자와 공자, 에집트의 이크나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약 2500년 전에 마치 서로 계획한 듯이 신비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나사렛 예수와 아라비아의 모하멧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 실체에 대해 새롭게 진보된 개념을 인간에게 제시했고 그의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말 그대로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는 원인, 즉 궁극적 실체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어떤 계시도 최종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런 확장과 지식의 괴리에 긴장이 발생하고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주 지식은 직경 5m의 망원경, 또 전자 망원경과 수신기 등과 함께 넓어졌습니다. 인간은 달에 착륙했고 화성과 목성에까지 탐사선이 도착하여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물리적 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고 우리는 물리적 우주의 조직과 실체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천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운행되며 이들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 나이, 그리고 발전에 대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혹시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1955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아무런 떠들썩함이나 선전이나 설교도 없이 유란시아서라고 불리우는 2097쪽의 책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우주에서 부르는 지구의 이름이 유란시아라고 해서 이 책은 유란시아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히 읽은 사람들은 이 책이 우리 세계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계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책을 계시라고 여기게 만드는가? 진정한 대답은 오직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뒷받침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 책은 수십 년 동안의 작성 이후 1955년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수없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우주 지식은 현재 100년 가까이 지난 21세기 우주 지식과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서에는 태양이 존재하는 칼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는 실제로 196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에 대한 종교 대신에 예수의 종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식별하고 진화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신에 관계없이 개인의 중요성과 그 개인의 놀라운 운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사실과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말해서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고 이를 다시 진정한 하나의 통합으로 묶어줍니다. 이제부터 유라시아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증명의 단서들, 물론 이것이 유라시아서를 직접적으로 계시서라고 믿을만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증명의 단서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열거해 보았습니다. 유라시아의 독자들 사이에 변함없이 나오는 질문이 당신은 어떻게 이 유라시아서가 진짜이고 나아가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는 1955년에 유라시아서가 처음으로 출판되고 어느 정도 후에 이 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메르디스 스프룽거라는 그 당시 인디아나주 웨인이라는 곳의 유나이티드 교회의 목사이었습니다. 그는 한 친구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전해주고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에게 의견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가벼운 독서 후에 그 목사는 말하기를 그는 처음에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듯하다고 했는데 그의 정확한 표현은 고벨디콕, 다시 말해서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 책의 엄청난 자세함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누가 왜 이런 거대한 분량의 쓸모없어 보이는 듯한 형이상학적 넌센스의 시간을 허비할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초반의 망설임 후에 그 목사는 그래도 한 번 더 책을 읽어보았는데 왜냐하면 친구에게 그래도 뭔가 논리적인 대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약간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골라서 보았습니다. 메리디스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 제목에 끌렸고 이 범상치 않은 책이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지 적어도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격적인 순간이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말하기를 예수의 삶의 풍성한 세부 이야기가 그에게 갑자기 말 그대로 뛰쳐나왔다고 표현했습니다. 몇 달간의 심도 있는 독서와 혹은 심지어 가볍게 부담 없이 읽은 부분에서도 이 책의 중요성이 더욱더 인상 깊게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리디스 스프룽거 박사는 그의 증명의 단서를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계시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절묘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진리의 인식이 공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날 이후 단순한 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핵심 인물이자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는 그 책이 믿을만하다고 독창적이고 그리고 진짜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고 다시 말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책은 그의 사역의 종합적인 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유라시아서의 진정성을 믿게 했는지 적어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부분에서만이라도 그것을 말해달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하기를 그가 12사도의 삶의 세부적인 기술을 하는 부분을 읽고 연구해 본 뒤에 계시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프룽거 박사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진짜 그들이 말하고 있던 것을 모른다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사도들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래에 발췌된 사도 도마 이야기는 예수 관련 부분에서 발견되는 글의 엄청난 상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의 어린 시절은 불행하였으며 그의 부모는 결혼 생활에서 원만치 못했고 이것이 어른에 대한 도마의 체험에 반영되었다. 그는 매우 사귀기 힘들고 다투기를 잘하는 기질을 가지면서 자라났다. 그의 부인까지도 그가 사도들에게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비관적인 남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있음을 내쉬었다. 도마는 또한 의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평화롭게 지내기가 힘들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마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서 자기 형인 안드레에게 도마는 미운 자이며 그리고 이기주의자이며 항상 의심을 하는 자라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도마를 더 잘 알게 될수록 그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매우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완전하게 진지하였으며 분명히 진실하였지만 타고난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비관주의자가 되면서 자라왔다.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의심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는 12사도들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의 동료들로부터 급속도로 신뢰를 잃어갔고 따라서 고상한 성격이 예수와 가깝게 사귀게 되었다. 주와의 이런 관계는 바로 도마의 모든 기질을 변환시키기 시작하였고 그의 동료들에 대한 그의 정신적 반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도마의 큰 장점은 그의 엄청난 분석적 마음에 굽힐 줄 모르는 용기, 그가 일단 마음을 정했을 때의 용기가 더해진 것이었다. 그의 큰 약점은 남을 신용하지 않는 의심이었는데 그거는 육신 속에서의 삶 동안에는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12사도의 조직 안에서 도마는 여행 일정을 세우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사도 대원들의 일과 움직임에 대한 유능한 관리자였다. 그는 훌륭한 행정자였고 우수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변화무쌍한 기분에 의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사도들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는 시무룩하게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와 사도들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 병적인 성격이 많이 치료되었다. 예수는 도마와 매우 많이 즐기셨고 그와 여러 번 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다. 사도들 가운데서 그의 현존은 모든 정직한 의심 품은 자들에게 큰 위안이었고 많은 고민하는 마음들을 그들이 비록 예수의 가르침에서의 영적 그리고 철학적 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해도 왕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용기를 주었다. 12사도 안에 도마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직하게 의심을 품는 자들도 예수와 사랑했다는 불변의 선언이었다. 여기에 또 예수의 사도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한 다른 예를 살펴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성격에서나 기질에서나 매우 달랐지만 매우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계속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안드레는 결코 베드로의 응변수를 질투하지 않았다. 나이가 더 많은 안드레 같은 타입의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재주 있는 형제에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각자의 힘이나 업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다. 오순절의 늦은 밤에 주로 베드로의 열광적이고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하여
2,000명의 혼들이 왕국에 더 들어오게 되자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생을 가져서 기쁘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다. 형이 나를 주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나를 주 옆에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잘 말을 안 듣네요. 이번에는 이 구유 속의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시자는 예수는 실제로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율리우스 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시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 출생 기록은 기원전 7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우선 저자가 날짜를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이 책에 포함된 놀라운 증언을 보려고 합니다. 계시자는 예수가 태어난 해에 물고기 자리 목성과 토성과 관련하여 3번의 행성의 회합, 다시 말해서 행성이 일자로 늘어서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 사건은 그해 5월 29일, 9월 29일, 그리고 12월 5일에 일어났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의 기적을 집어넣기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예수의 출생을 인도하는 별로서 나타난 밝은 저녁별의 전설은 계시에서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 성경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출생 연도쯤에 나타난 이 밝은 별들의 회합은 천문학적인 기록이고 이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다른 사건으로부터 전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의 별과 이 행성의 회합과 상호 연결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베들레헴 별의 멋진 성경의 환타지로 여기든지 아니면 아무런 의심 없이 실제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몇 년 뒤에 이 기록이 과연 사실로 증명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궁금증으로 컴퓨터를 켜고 한 천문학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9월 29일, 그리고 12월 5일을 입력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기원전 7세기경의 이 진술은 정말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계시 책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회합이 일어났었습니다. 1935년 이 책이 쓰여진 연도인데 그 이전에 천문학자가 별들의 궤적과 행성의 회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책은 정확하게 일자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란시아서의 저자는 세 개의 날짜를 운 좋게 찍어서 맞췄든지, 그리고 임의로 태양계의 두 행성을 찍어서 맞췄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알려진 시간과 정확히 연결시켰던 것이고, 또한 저자는 뛰어난 천문학자도 60년 뒤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출력할 때까지는 가질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기적으로 여겨지던 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런 기적에 대한 오해를 밝히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그 사건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었던 일인데, 저자의 의도는 단지 잘못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저자의 의도는 미래의 가능한 독자들에게 증명의 어떤 단서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봅니다. 이런 것은 많은 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계시된 진리를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스럽게 저자는 1935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 바로 예수의 탄생시 사건을 정확히 밝힌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현자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은 다음과 같이 유래된 것이다. 예수는 기원전 7년 8월 20일을 정오에 태어났다. 기원전 7년 5월 29일에 물고기 별자리 안에 있는 목성과 토성이 유례없이 겹쳐지는 현상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9일과 12월 5일에도 이와 비슷한 겹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천문학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특수하지만 또 전적으로 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선의를 가진 후세대의 열광적인 신자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 고의로 안대되었고 그곳에서 아기를 발견하여 경배를 드렸다는 흥미로운 신화를 만들어냈다. 동양적이거나 근동의 마음을 지닌 자들은 요정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영웅들의 삶에 관해 아름다운 신화들을 계속해서 지어낸다.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지식이 구전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화가 전통으로 바뀌고 또 그 전통이 결국은 사실로 와전되기가 매우 쉬웠다. 유란시아서 122편 8장 7절. 이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계시자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글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는 최근에 프랑스 남부 유럽의 여러 지방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에 관한 2003년 스미소니안 잡지 조 알포라는 기자의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고생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효율적인 연장을 쓰기에는 지능이 떨어지고 서투른 존재로 여겨왔으며 그들이 사냥을 조직적으로 해서 몫을 분배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들이 예술적인 물체를 조각할 정도로 독창적이고 언어를 발명할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 알포 기자는 계속 말하기를 연구자들은 지금은 새로운 발견 덕분으로 그들이 고도로 지적이고 그들이 여러 다양한 생태학적인 지대에 적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도로 기능적인 연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성취하였다. 조 알포는 이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어떤 것들은 조각의 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다듬어진 술록의 뼈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죽은 자를 묻는 관습을 가리키는 임시적인 무덤들도 발견되었습니다. 1934년 유란시아서 계시의 글 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전사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폭넓게 여행했다. 그들은 점차로 북서 인디아의 산악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는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그리고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내려갔다. 연장의 사용과 관습에 대해서는 계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술록은 음식으로, 의복으로, 그리고 연장으로 아주 유용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뿔과 뼈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무 손잡이에 붙인 부싯돌도 사용되었으며 도끼나 수시개 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조 알포의 기사와 계시의 글과의 유사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발견된 다른 연장들도 손잡이가 있거나 나무로 된 손잡이에 달려 있었고 근처의 부싯돌이나 석영의 산지 근처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의 연구자들은 믿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의 그룹은 서로 배우자를 고르면서 섞였다. 그런 상호 교환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었을 것이다. 1934년에 계시자는 확증적으로 기술하기를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가장 성공적인 사냥꾼에게 여자들 중에서 부인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선택한 첫 번째 인종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1934년에 계시의 저자들이
2003년의 고생물학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사라져버린 인종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추측을 했거나 그들이 그 당시에 과학계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든 입수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데도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증명의 단서들은 체계 전체를 통해서 발견된다. 앞서 들었던 예들은 어떻게 계시자가 인간의 먼 그리고 때로는 잘못 전해진 과거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고생물학자들이 파충류 종자들로부터 새들이 진화해 왔다는 이론을 전했지만 계시자들은 이미 60여 년 전에 그것을 사실로 언급했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최초의 순수한 조류, 모든 조류 생명의 선조가 되었던 작은 비둘기 형체의 창조체가 갑자기 출현함으로써 진화의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구상에 세 번째로 나타났던 날아다니는 창조체였으며 당대에 있었던 익룡으로부터 혹은 보다 초기 유형의 이를 가진 육상조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파충류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는 파충류의 쇠퇴기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조류 시대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유란시아서 60편 3장 22절. 이 책을 누가 썼을지라도 그는 우리가 과학, 건강 그리고 인간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서야 발견된 사실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발견하고 정독해 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증명의 단서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몇 년 전에 매우 현명하고 날카로운 한 유란시아서의 독자가 나중에 과학에 의해서 증명된 유란시아서의 진술에 대한 짧은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필립 칼리브리스는 자신이 그 증명의 단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유란시아서에서 최초로 취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된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칼리브리스는 말하기를 다음의 목록은 지금은 현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지만 유란시아서가 출판된 1955년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던 과학적 입장이나 예측들입니다. 첫째, 필다운맨. 1912년과 1917년에 사라진 연결고리 화석이었는데 거짓 증거였으며 1950년 이후에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폐기되었습니다. 윌리엄 그레고리와 헨리 오스본을 포함한 이 분야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속았습니다. 만약에 유란시아서가 진지하게 필트다운맨을 다루고 인정했었다면 유란시아서는 계시로서 신뢰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자바원인, 하이델베르크인 그리고 심지어 진화이론의 주류이론을 모두 묘사하고 인정하면서도 유란시아서는 그러한 잃어버린 연결고리, 다시 말해서 필트다운맨 같은 것은 발견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말해도 2% 정도의 과학자만이 이 필트다운맨,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다. 임의로 한 과학자를 선택했을 때 그 확률이 50명 중 1명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판기아 이론. 알프레드 베게너의 1920년대의 단일 대륙판 이론으로 하나의 판이 쪼개져서 떠다닌다는 이론이었으며 1929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였고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베게너의 대륙 부위설은 단지 소수의 지질학자들에 의해서만 지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임의로 선택하였을 때 지지 확률은 20명 중에 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란시아서는 이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판구조학. 대륙의 충돌 시 판끼리의 가로막음이 산들을 만들어주고 움직임이 지진을 만들고 간헐적인 충돌 융합이 계속되었다고 유란시아서에 써져 있었습니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서 이 입장을 취한 과학자는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넷째, 상처치유 세포증식. 2001년 말 시카고의 로욜라 대학의 병리학과 에밀리오 오르페이 박사는 상처치유 반응은 아직 완전 이해되어 있지 않으며 아마도 최악의 작용일 것 같다고 했는데 이는 유란시아서에서 1955년에 이미 이야기된 것이었습니다. 이 상처치유 방법의 정확한 방법은
1955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55년 이전에 유라시아서의 인간 저자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을 하였을 확률은 5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천만 개의 은하수. 새로운 우주의 전체 지도가 현재 1955년 이전에 유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담한 예측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3억 7,500만 정도의 은하수가 먼 외부 우주에 존재한다 라고 유란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1990년에 와서야 우리의 과학자들은 유란시아서가 1955년에 이야기한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거대한 규모의 반지 구조의 우주가 텅 빈 공간에 의해서 분리된 상태로 은하수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1955년에 이렇게 옳게 묘사한 기록이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을 가능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섯째, 우주의 대규모 구조들. 1980년대에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을 우주를 예상한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허공으로 구분된 거대한 규모의 구조와 은하수들의 벽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 구조들은 은하수,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서의 오르본톤을 포함하는 지역적인 그룹의 우주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뛰어난 천문학자도 먼 외부 우주의 규칙적인 공간의 은하수들을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 저자가 이런 것을 예측할 확률은 또다시 너그럽게 잡아도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적색 편의. 유란시아서는 거대한 적색 편의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예언했는데 후퇴의 속도가 초당 3만 마일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주가 널리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윌슨 산과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의 알란 샌디지가 제공한 자료에는 은하수는 현재 후퇴 속도가 초당 6만 1000km이며 다시 말해서 마일로 하면 초당 37,900마일이고 빛의 5분의 1 속도라고 했습니다. 비록 허블이 적색 편의의 양이 선형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유란시아서에 묘사된 그렇게 큰 적색 편의는 유란시아에서 역시 예언된 새로운 망원경이 발견되기까지는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새로운 망원경으로 그렇게 큰 적색 편의가 보여질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단호하게 숫자적으로도 정확한 예언을 그것도 그렇게 큰 적색 변이는 거대한 폭발인 빅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논쟁이 한참이었을 때 했습니다. 인간이 저자가 그런 예언을 할 확률은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우주를 하나로 붙잡아주는 검은 물질. 검은 물질이 밝은 천체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1970년대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무료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1970년대에 알려지기를 눈에 보이는 은하수의 별들과 가스의 총 질량으로는 돌아가는 가스층의 속도를 적절히 설명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검은 물질을 자연스럽게 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는 이미 1955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이런 입장을 취할 확률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5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자도 1955년에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홉째, 중성 밀입자. W. 폴리가 1931년에 중성자를 예언하고 이 페르미는 이를 1934년 자신의 원자 감소 이론에 통합시켰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1959년까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단호히 그들의 존재를 어떤 작은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로 확인했고 그것들의 역할을 보여주었고 그런 모든 입자들은 중력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사실이 그들의 표준 이론을 모두 수정시켰습니다. 인간 저자가 이런 온전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은 기껏해야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칼리 브리스에 따르면 유란시아서의 서술들은 유란시아서가 발간된 1955년에 단지 이론이나 추측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1955년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란시아서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 후에 이 책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증명될 수 있고 또 증명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증명의 단서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의 증명의 단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유란시아서의 신빙성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세부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한 가지라도 그 사실에 어긋나면 계시서로서의 그 가치를 잃기가 십상인데, 이제까지 유란시아서의 모든 그 기술은 100년이 넘도록 지났지만은 하나도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이 없었습니다.